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기술과 법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테크로 툴박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첫 번째 공부함의 주제는 바로 자율주행 사고와 책임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편리함을 얻지만 동시에 아주 복잡한 법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 지금 전 세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공학도부터 법학도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한 이 가이드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의 생존 전략을 함께 짜봅시다. 기술의 진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술을 담는 그릇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도구, 즉 오늘의 목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자율주행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왜 이 문제가 그토록 어려운지 개요를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학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글로벌 책임 법제의 4가지 모델입니다.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비교해봅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생생한 현황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가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핵심 시사점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4가지 도구만 잘 챙기신다면 자율주행 전문가 못지않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구 아이콘부터 불을 밝혀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기준을 잡아야겠죠? 바로 SA, 즉 자동차 공학회에서 정한 자율주행 레벨입니다.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인간이 주도권을 쥐는 인간 중심의 단계입니다. 차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죠. 하지만 레벨 4와 레벨 5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기술 중심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레벨 3입니다. 시스템이 대행을 하다가도 필요한 순간에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죠. 그래서 레벨 3을 책임의 소재가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아주 까다로운 과도기적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수록 우리의 법과 보험도 함께 진화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딜레마를 파헤쳐 봅시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이건 기계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그걸 관리한 인간의 잘못일까요? 지금까지의 법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를 따지는 과실 기반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통제권이 기계로 넘어가는 순간 이 전통적인 법 체계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복잡한 판단의 결과물을 두고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할까요? 또 다른 난제는 입증 책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대한 데이터 뭉치 속에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울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야 할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거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3가지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법적 틀입니다. 과거의 법이 아닌 자율주행에 맞춘 맞춤형 법이죠. 둘째는 사고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학술적인 모델인 MDPI 연구 내용부터 시작해서 실제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하나씩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MDPI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사고 책임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사람이 중심인 운전자 책임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자체에 집중하는 시스템 책임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차를 만든 제조사와 이를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모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상황에 따라 여러 주체가 책임을 나누는 복합 책임 모델입니다. 이 4가지 모델은 각각의 장점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선택되고 있죠. 이제 각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모델은 운전자 책임 모델입니다. 주로 자율주행 레벨 0에서 레벨 2단계에 적용되죠.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의 초기 법제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저 운전을 도와주는 비서일 뿐, 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은 무조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진다는 것이죠.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명쾌함입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체계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운전자가 시스템을 믿고 있었는데 기계가 오작동했다면 그래도 사람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써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전자 책임 모델의 치명적인 한계를 짚어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제조사가 가진 수만 줄의 코딩 데이터 속에서 기술적 결함을 여러분이 직접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운전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기계의 통제력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법적 책임은 인간이 독박을 쓰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모델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책임 모델입니다.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 고도화된 자율주행에 적합한 모델로 최근 영국의 2024년 자동화 차량법이 이 모델을 채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ASD, 즉 인가된 자율주행 엔티티가 1차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제조사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복잡하게 싸울 필요 없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책임의 주체가 인간에서 시스템 운영 주체로 완전히 옮겨간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책임 모델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의 부담 폭증입니다. 제조사와 보험사에게 너무 높은 배상 책임을 지우면 기업들이 겁이 나서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기술 개발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데이터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정확히 언제 켜졌고 언제 꺼졌는지 판단할 범국가적인 표준이 아직 부족합니다. 서로 자기 데이터가 맞다고 주장하면 결론을 내기가 정말 어렵죠. 결국 기술의 편리함 뒤에는 이런 무거운 제도적 비용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사와 운영자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모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무인 운행 서비스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술적 통제권입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차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간 관제나 정비 같은 유지 보수가 문제라면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민법상의 아주 상식적인 원칙에 충실한 모델입니다. 특히 사람이 아예 타지 않는 무인 셔틀 같은 서비스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도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의 모호성입니다. 사고가 난 찰나의 순간에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결함인지 아니면 평소에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인지 칼로 물 베듯 나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였죠. 소프트웨어 설정 문제와 현장 운영자의 부주의가 뒤섞여 책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합니다. 운영자는 제조사의 핵심 알고리즘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났을 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합 책임 모델입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방식이죠. 어느 한 주체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사고 당시의 과실 정도, 누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동적으로 책임을 배분합니다.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을 아주 유연하게 적용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는 규제의 파편화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판결 기준이 달라서 옆 동네로 차를 몰고 가면 책임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고 결론이 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각각의 특징이 명확해집니다. 인간이 책임지는 모델은 기준은 명확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시스템이 책임지는 모델은 구제는 빠르지만 기업 부담이 큽니다. 제조사와 운영자가 나누는 모델은 합리적이지만 경계가 모호하고, 복합 모델은 유연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분이 정책 위반자라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기술의 발전 단계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법의 역할입니다. 이 비교 매트릭스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제 실제 국가정책의 최전선으로 가봅시다. 자율주행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2026년 파편화된 복합 책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셀프 드라이브 법이라는 강력한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그저 우리 차는 안전해요 라고 막연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로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 법은 자율주행 산업의 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안전성을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된 것이죠. 미국이 던진 이 승부수가 전 세계 표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입증된 안전 케이스입니다. 이제 제조사는 사고가 난 뒤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사전에 문서화하고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복잡한 교통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킹에는 얼마나 강한지를 미리 보여줘야 하죠. 이를 위해 기업들은 법원과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견딜 수 있는 이른바 방탄증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학적 설계를 넘어 법률적 방어 기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공학도 여러분, 이제 코딩 실력만큼이나 논리적인 문서화 능력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전통적인 관습, 즉 레거시의 파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 안전 기준은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레벨 4 이상의 차량이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인간에게서 차량 시스템으로 100% 이동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사고의 책임 역시 기계가 전적으로 짊어지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안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달리는 거대한 IT 기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시스템 해킹이나 국가안보 차원의 데이터 유출도 제조사의 핵심적인 법적 책임이 됩니다. 특히 공급망 규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중에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의 제품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죠. 이진법 코드 한 줄의 오류가 대형 참사나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의 안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2026년 현재 한국은 레벨 3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잠시 손을 뗄 수 있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책임의 회색지대입니다. 시스템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고음을 울리며 운전대를 다시 잡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운전자가 늦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차가 너무 늦게 알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공정하게 판별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만든 레벨 3 사고 책임 판단 알고리즘을 함께 볼까요?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는지 묻습니다. 아니라면 운전자의 100% 책임이죠. 만약 켜져 있었다면 다음 질문, 시스템이 운전대를 잡으라고 요청했나요? 예라는 답변에도 운전자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요청도 없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그건 시스템 오작동으로 보고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절묘하게 섞은 아주 직관적인 구조죠.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엄청난 데이터 분석이 동반되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법보다 더 빠르게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보험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공방이 끝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존 자동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먼저 진행합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하니까요.
그 이후에 차량의 데이터 수집 장치를 분석해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운전자는 긴 법정 싸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기술이 만든 든든한 우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가장 완벽한 목격자, EDR이라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순간 센서들이 무엇을 봤는지, 자율주행 모드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작동했는지, 운전자가 조향에 개입한 타이밍은 언제인지 같은 정밀한 데이터가 책임 소재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사와 제조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보상 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문해력이 법의 영역에서도 필수적인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즉 레벨 4의 상용화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가동 중입니다. 레벨 4로 가면 사고 원인은 더 복잡해집니다. 차량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불량, 해킹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류까지 따져봐야 하거든요. TF는 이렇게 다층화된 사고 원인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을 질지 미리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곁에 오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표준 보상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이 게임의 규칙이 여러분이 미래에 운전대 없는 차에 마음 편히 올라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공부함을 서서히 닫을 시간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규칙의 재설계입니다. 기술이 던진 질문에 법이 답하고 법이 만든 틀 안에서 다시 기술이 진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생, 엔지니어, 혹은 예비정책 입안자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시사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포인트는 여러분의 미래 전공과 직업 설계에도 큰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사점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법정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격자의 불완전한 기억이나 주관적인 증언보다 EDR 데이터 코드 한 줄이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제 기억엔 분명히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라는 말보다 사고 0.5초 전 브레이크 유압 데이터 제로라는 기록이 훨씬 힘을 얻는 것이죠. 이에 따라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새로운 법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권력이자 법적 정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윤리로 완벽히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품이 튼튼한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코딩되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의 순간 우리 차의 알고리즘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탑승자를 우선하도록 설계되었나요? 이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들이 단순히 책상 위의 논쟁을 넘어 실제 규제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공학자 여러분, 여러분이 짜는 코드 한 줄에는 이미 수천 년 된 윤리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험산업의 거대한 진화입니다. 이제 보험료는 여러분의 나이나 운전 경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UPI, 즉 운전습관 기반 보험이 대세가 됩니다. 자율주행 모드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했는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했는지가 보험료의 기준이 되죠. 보험사는 이제 사고가 난 뒤에 돈을 주는 사후 보상 기관을 넘어 여러분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을 관리해주는 거대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보험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산업마저 데이터 기반의 첨단 서비스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오직 융합 인재만이 미래의 룰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전공의 지식만으로는 자율주행 시대의 이 복잡한 딜레마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학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코드를 짜는 엔지니어,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구조를 꿰뚫어보며 법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 이들이야말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담장을 넘어 다른 분야를 들여다보세요. 법학 또는 파이썬을, 공학 또는 민법을 한 번쯤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진정한 완성은 완벽한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지탱하는 신뢰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피해자 없이 나를 공정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제와 보험과 데이터라는 세 기둥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운전대에서 안심하고 손을 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결정짓는 최종 관문은 연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신뢰의 다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여정에 기여하는 멋진 미래 인재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미래 모빌리티의 룰을 설계할 기초 체력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모델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나은 해결책이 있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